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내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를 포함해서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오늘도 준비돼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아침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대출 절반 청년이 이미 받고 있는데 더 늘리라니 금융권의 목소리를 제목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요. 대출을 확대하라. 만기를 연장해줘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좀 부담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은행들은요.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 부실 위험만 커질 수 있다. 이러면서 목소리를 좀 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인물 정책 대결을 지운 생태탕 선거. 생태탕 얘기 참 주말서부터 참 많이 들렸습니다. 결국은 선거면은 인물이 어떤가, 그리고 그 인물이 내세운 정책은 무엇인가, 이런 게 조명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쪽에, 조명이 다른 쪽에 가 있다는 거죠. 여성 인권 복지 뒷전 서울시장 선거, 그리고 다가왔습니다. 오세훈 내곡동 땅 의혹 생태탕으로 귀결. 땅에서 생태탕 얘기로 이렇게 좁혀졌다는 거예요. 내내 네거티브 여당 생태탕집이었고 뭐 오세훈 후보 고발, 몰랐다고 발뺀 국민의힘, 뭐 김대엽 뭐 이런 얘기를 또 꺼내놨죠. 그러면서 갈등이 극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공시가 급등 근거가 무엇이냐? 역대급 이의 신청 쏟아졌다. 공시가, 개별 공시가가 공개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거 확인해 보신 분들이요. 아니, 이거 도대체 무슨 가격입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아주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입주민 연대 서명, 지자체 차원의 반발, 어제 마감한 의견 제출, 사상 최다가 될 듯하다. 일단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숫자로 이의 신청이 기록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아래에 있습니다. LG 모바일 사업 26년 만에 철수, 이른바 LG폰입니다. 2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업 유지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5월 말까지 생산하고 직원들은 전환 배치한다. 그렇다면 LG 휴대폰, 휴대전화가 사라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깊숙이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신경민 전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천하람 변호사 자리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장혜찬 시사평론가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색한 칭찬.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어제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사회자가요, 뭐 공방이 오가는 와중에 자, 그럼 한번 지금부터 칭찬을 좀 서로 해보시죠. 이런 제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칭찬을 내놨는데 이게 칭찬인지 아니면 뼈가 있는 건지 오늘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대선 주자도 바쁘다. 재보궐선거 후보만 바쁜 게 아니라요. 내년 3월 대선을 노리고 있는 대선 주자들도 굉장히 분주합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이 얘기도 마련돼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같은 동 다른 가격. 공시가격 얘기입니다. 많은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일상 복귀 실험입니다. 자,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이요. 그냥 코로나19에서 벗어나서 일상으로 가자. 이걸 한번 실험해 보겠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 내일로 다가온 재보선 이야기입니다. 뭐 막판에 접어들기 때문에요. 치열한 경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방금 키워드에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서로를 향한 칭찬 멘트가 좀 있었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약간 오글거리긴 합니다만은 두 분이 서로 좀 칭찬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려보려고.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패션 감각이 다른 분보다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 아닌가. 네, 저는 박영선 후보의 아마 집념과 열정 이 바탕이 돼서 유리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계속해서 돌파하고 돌파해서 사선 의원까지 하시고 또 장관까지 하시고 이런. 자, 이종우 평론가. 네. 후보들이 상대 이제 경쟁 후보를 향해서 칭찬을 했어요. 이제 사회자가 칭찬 좀 해보세요 하니까 이제 한 거예요. 사실은요. 네. 뭐 자연스럽게 나온 건 아니고요. 자, 이 칭찬 발언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칭찬으로 오롯이 들리십니까? 아니면 뭔가 좀 뼈가 있는 것처럼 들리셨습니까? 사회자는 사실 뭐 손이 좀 오글거리는 느낌이 있더라도 서로 예. 칭찬해라라고 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예. 혀 끝에 칼을 숨기고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혀 끝에 네. 칼.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오 후보를 칭찬하면서 패션 감각이 뛰어나고 언변이 뛰어나다. 라고 패션 감각은 패션. 사실 내곡동 땅 측량의 당시에 예. 오 후보의 패션에 대해서 지금 많이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하얀색 상의 그리고 명품 구두 그리고 선글라스. 아하.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패션을 패러디해서 예. 지금 내가 오재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젊은층까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오 후보의 패션 감각이 뛰어나다라고 얘기한 것. 또 방송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변호사답게 언변이 뛰어나다라고 예. 얘기했는데 이 언변 역시 내곡동 땅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교묘하게 말 바꾸기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돌려친 게 아닌가. 다시 한번 그걸 강조한 발언으로 그러니까 들리셨군요. 장점이 곧 내곡동 땅과 연계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저는 들렸고요. 예. 또 하나 이제 또 오재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집념과 열정을 칭찬한다. 그리고 또 여성에게 좋은 롤모델이 되고 있다라고 예. 얘기해. 얼핏 들으면 이것도 좋은 말이에요. 칭찬 같아요. 근데 뼈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왜냐하면 집념, 참 내곡당 문제에 집요하게 파고든다. 역시 또 그 얘기인가요? 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또 오재훈 후보가 여성을 계속 강조하고 여성의 롤모델, 박영선 후보가 여성의 롤모델, 딸들의 예. 모범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덕담같이 들리는데 예.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왜 일어났는가? 여성 문제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것을 돌려서 또 찌른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종우 평론가께서 너무 좀 삐딱하게 들으신 제가 거 너무 아니에요? 삐딱선을 좀? 탔나요? 아무튼 칭찬하라는 사회자의 제안에서 상대방의 장점들을 이제 꼽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패션 언변, 이쪽에서는 집념, 그리고 뭐 여성 뭐 이런 걸 좀 강조하면서 칭찬 발언들을 좀 했습니다. 하도 요새 뭐 이게 네거티브 봉쇄 상대를 좀 비난하는 이런 발언들이 많이 나와서 첫 번째 이 영상으로는요, 칭찬하는 영상을 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재보선과 관련해서 뭐 격돌입니다. 이 기사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박영선, 내곡동 거짓말에 시민 분노한다. 오세훈, 박영선 후보가 거짓말의 본체다. 상대를 겨냥해 서로 거짓말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TV 토론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은 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발언이 워낙 많이 나왔거든요. 토론의 상당 부분이 이 얘기에 할애가 됐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후보들의 영상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모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짓말한 시장이 후보가 시장이 되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박영선 또 후보의 질문을 존재 드리도록 자체가 하겠습니다. 거짓말 아닙니까? 아니 후보 안 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했지 예를 않습니까? 들어서요. 제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 아주 몹쓸 이야기를 아니 하시는 지금까지 것이네요. 계속 오세훈을 거짓말쟁이로 한 게 누굽니까? 거짓말쟁이니까요. 거짓말쟁이 이야기가 참 많이 들어갔죠, 단어가. 후보들이 이제 저런 공방. 물론 어제 진행됐던 TV 토론에서 그래도 많은 부분이 이제 정책 얘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 정책 얘기 꽤 많이 했고요. 상대방의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명하고 다시 지적하고 해명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많은 부분은 저에게 할애가 됐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생태탕입니다. 일면 기사에도 이 생태탕 등장했잖아요. 박영선, 오세훈은 사라지고 생태탕만 남았다. 어떤 분은 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생태탕은 아무 죄가 없다. 왜 자꾸 여기다 끌어들이냐 이거를. 여기 보시면 역시 이 내곡동 땅 이 의혹 공방 과정에서 나온 거죠. 네거티브 싸움의 민생 현안은 뒤로 밀렸다. 정치권은 2002년 대선 김대엽 대자비. 또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또 이 얘기를 좀 꺼냈잖아요, 지금요. 생태탕집 아들 뭐 여기 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했죠. 증언을 했는데 이 얘기를 가지고 또 공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도요. 어제 TV 토론에서 후보들이 얘기했습니다. 그 모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내곡동 문제와 관련해서요? 민생은 관심이 없으시군요. 아닙니다. 이거 다 민생하고 관련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겁니다. 내곡동 땅이 민생하고 또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내곡동 땅은 민생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한번 설명을 집값이 해보세요. 민생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혹시 생태탕 때문에 관계가 되나요? 생태땅 그럴 수 있겠네요. 매출하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후보들이 뭐 저 장면에서 웃지만 굉장히 날선 발언들 주고 받은 거죠.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신경민 전 의원님, 좀 근본적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과거에도 많은 선거 때 많은 TV 토론이 유권자들 앞에서 전개가 됐어요. 자, 과연 TV 토론이 유권자의 표심에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네거티브 상황이 많이 가면 과연 이게 표심에 영향을 주는 건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게 재보궐선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예.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은 아무래도 이 본선거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극 지지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투표장에 나온다는 것이 일단은 대단히 중요한 팩터입니다. 그리고 이번 재보궐선거는 그 외에 예. 서울이건 부산이건 간에 올드보이, 말하자면 올드한 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특히 이제 야권의 후보들은 여론조사에서는 높은 지지를 받지만 예. 흠이 대단히 많은 분들이라는 것이 지난 이 올드보이의 그 정치적 인생 역정을 보면은 대단히 많습니다. 이 흠이 한두 개가 아니고 흠을 찾기로 말하자면은 예. 뭐 지금 나올 게 많이 나왔고요. 지금 정말 민주당 많이 쪽 나왔죠. 시각으로 좀 약간 네. 설명해 주시는데 민주당은 굉장히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그럼 부분을.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예. 나왔고 또 뭐 앞으로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 선거 이후도 지금 걱정이 될 정도로 예. 대단히 많은 흠이 나왔고 어. 그 실체를 파악을 하면서 여권의 후보로서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정책적 논쟁보다는 예. 먼저 흠을 지적하고 어. 지지자를 결집시키고 이 사람이 이 야권 후보들이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인가 이걸 쭉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예. 그 야권 후보의 일생을 지나면서 대단히 중요한 흠들이 전부 다 지금 토론 과정에서 부각이 됐고 그러니까 여당 후보로서는 그런 부분을 문제 네.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네, 말씀이시네요.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 이 부분이 이제 TV 토론에서 사실 TV 토론을 네 선거 결과를 결정하느냐라는 데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죠. 예. 그런데 TV 토론을 잘하지 않고는 TV 토론을에서 실수를 하고는 후보로서 성공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 정설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예. 이 TV 토론, 특히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는 야권 후보들이 TV 토론을 좀 기피하는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예. 이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흠이 많은 후보냐, 이런 후보를 뽑을 거냐라는 얘기를 부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TV 토론이 정책보다는 네거티브전으로 흘러갔고요.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나 하는 좀 아쉬움은 물론 있지만 예. 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여당 후보가 야당 후보의 그런 문제점을 계속 지적한 거는 여당 지지층의 결집을 생각한 부분이 있다. 이 분석이시네요, 지금요. 그렇죠. 여당의 회초리를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유권자들도 야, 이거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예. 이렇게 흠이 많아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예. 중도층을 잡아야 되고요. 여권의 지지자들을 야, 이거 안 되겠구나. 투표장을 내가 예. 나가야 되겠구나라고 추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장희찬 평론가.
장혁찬 평론가가 보시기에는 이번에 이 TV 토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이 생태탕을 둘러싼 뭐 공방이 치열하게 오갔죠. 내곡동 땅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생태탕으로 좀 끝나는 거 아니냐 지금 언론은 이렇게 평가하는데 이 공방 과연 선거 전에 영향을 줬을까? 선거 전체 판도에 영향을 줬을까? 이거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몇 차례 TV 토론 서울시장 후보들의 토론을 예. 총평하자면 사실 박영선 후보가 정치 활동하면서 이 토론의 달인이다. 이런 예. 평가가 있었는데 이 평가 좀 수정돼야 되겠다. 아. 본인이 상임위에서 어떻게 보면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거나 뭔가 앞서가는 위치에 있을 때 항상 이 대단한 언변을 보여주셨는데 예. 지금은 쫓기는 위치 아니겠습니까? 공표 기간의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등을 보게 된다면 예. 그러다 보니 상당히 조급함이 느껴졌다. 뭔가 오세훈 후보의 어떤 흠을 잡아내야 된다. 이 TV 토론으로 반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급함이 많이 엿보였던 게 어제 방송 기자 초청 토론회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전체 TV 토론 과정에서 많이 느껴져서 좀 아쉬웠고요. 역시나 이 지금 여권 입장에서는 네거티브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거티브 자체가 조금 많이 흔들린 게 첫 번째. 어제 사실 그 생태탕집 아들분이 예.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하기로 했는데 돌연 취소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와의 단독 보도를 보게 되면 예. 사실 그때 내가 패션으로 예를 들면 하얀 바지 입고 온 명품 구두를 신은 사람은 본 기억이 나지만 그게 오세훈 후보였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얼굴은 모르겠다. 그런데 어머니한테 내가 전해 들었다고 말이 조금씩 바뀌어요. 아. 그러니까 이분의 말이 계속 바뀌는 것도 이 의혹이 커지려 하다가 유권자들 사이에서 아직 모르겠다. 이건 결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예. 판단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설령 이 부분 자체가 많이 부각이 되었습니다만 예. 지금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의 성격이 후보 간의 자질을 판가름하는 선거가 아니라 예.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냐 아니면 정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선거냐라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유권자들이 많이 접근하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박영선 후보 측에서 취했어야 될 전략은 예. 오세훈 후보의 자질을 비판하기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바뀌겠다. 이 정부 비판과 자성에 훨씬 더 많은 무게중심이 맞춰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후보들이 내놓은 얘기들 보면요, 뭔가 이렇게 어떤 특정 부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작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공방을 벌인다. 뭐 언론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네거티브로 가서 뭐 제목을 보면 뭐 정책 뭐 이런 건 다 사라져 버리고 후보 안 보이고 뭐 이런 것만 남았다. 생태탕은 남았다. 이런 평가인데 이거 천하람 변호사하고 이정훈 평론가께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이번 선거 전 벌써 좀 거의 오늘이 마지막에 이제 선거 운동할 수 있는 시간. 지금까지 쭉 지켜보셨을 텐데 이번 선거전은 이런 의미가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후보들 간의 어떤 모습 중에서 이게 가장 특징적이고 이게 유권자들에게 가장 영향을 줬을 것 같다라는 걸 하나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변호사께서는 이번 선거 유권자들이 무엇을 가장 지켜봤을까요?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이제 정부 여당의 변화 가능성을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부 여당의 기존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약간 이제 반성도 하고 예. 앞으로 변화를 주려는 얘기들도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예. 박영선 후보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기존의 실책에 대해서 반성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예. 근데 이런 부분이 유권자들 입장에서 좀 와닿지 않는 것이 반성과 성찰을 하기보다는 네거티브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실책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또 당정청이 뭔가 엇박자를 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계기로 뭔가 민심을 좀 반영하고 바뀌려고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좀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지금 정부와 여당이 변화를 하는가 이 모습을 지켜봤는데 천하람 변호사께서 평가하시기에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네요. 네, 지금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아킬레스건이 결국은 정부 여당 입장에서 부동산 정책인데 예. 그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조금 더 박영선 후보께서는 조금 더 민간 주도 시장 친화적으로 나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유권자들께서 이제는 그러면 우리 부동산 정책이나 시장 환경에 좀 변화가 있는 건가 기대를 가질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어떤 정부의 이제 그 청와대 정책수석 같은 분은 나오셔가지고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서울에 있는 실수요자라고 한다면은 예.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이게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종잡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 예. 내 삶에 직결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하지. 이 각종 네거티브는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 요약하자면 우리 서울 시민,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 예. 이렇게 집값이 급등하고 뭔가 이렇게 살기가 팍팍해진 것이 예.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정부 여당이 뭔가 달라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예. 그런 부분을 좀 초점을 가지고 보셨어야 되는데 그런 민생이나 정책 변화는 어찌 보면 좀 뒷전으로 가고 예. 생태탕 얘기, 내곡동 얘기 뭐 이런 것들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좀 서울 시민,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번 선거가 어찌 보면 한국의 1대 2대 도시에 딱 2개만 치러지는 예. 굉장히 큰 선거인데 좀 어찌 보면 우리 정치의 발전이 시민들이 원하는 것보다 못 미친다 이런 실망을 많이 느끼는 그런 선거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선거를 바라보기 위해서 유권자분들은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셨을까요? 저는 이번 선거 특히 TV 토론이라든지 내곡동 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들을 보면서 예. 유권자분들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걱정. 야, 이거 선거 끝나도 걱정이다. 지금 그 서울시장 선거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에서 모든 진영이 지금 다 고소 고발을 넣었잖아요. 예. 고발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선거 끝나도 특히 이제 내곡동 땅 문제 같은 경우에 거짓말이다. 허위사실 유포다. 이렇게 예. 지금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거 다 기획된 거다. 예. 거짓말이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고요. 양쪽이 거짓말이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물론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법적 공방이 뒤에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불안감을 갖지 않으실까. 이거 뭐 선거가 다 시장을 뽑고 나서도 예. 법적 공방으로 시장 지위를 뭐 유지할 수 있네 없네. 정치 논쟁만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예. 걱정과 안타까움을 가지실 것 같아요. 아직 우리 국민, 우리 천 변호사님도 얘기하셨지만은 예.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의 수준은 높은데 그 눈높이를 서울시장 후보들, 뭐 양당 모두 그리고 또 부산시장 후보들 못 따라오는 게 아닌가. 예. 민심은 지금 무섭게 화가 나 있거든요. 이 무서움을 다들 느낀다.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여주는 행동은 그렇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고 또 불안감도 많이 있는 선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유권자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선거 이후도 이것도 뭐가 계속 이어지고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이런 네네. 지금 분석을 해주셨는데 관련 기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야가 치열한 고발전이죠. 이 정도면요. 여당 오세훈 내곡동 땅 거짓말 검찰 고발. 야당 제2의 김대엽 공작 선거 후 처벌 경고를 했습니다. 서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요. 내일 재보궐 선거 날이잖아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생태탕집 아들 기자회견 취소. 뭐 여당 내곡동 공세 계속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여당에서 이제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이런 기자회견을 좀 마련했는데 이게 어제 이제 돌연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었죠. 근데 이제 나온 설명 중에 하나가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게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뭐 악플, 뭐 테러 위협에 시달린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와 관련해서 여야 공방을 좀 주고받았는데요. 그 모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거 끝나면 이런 것들이 전부 사법적으로 걸러질 텐데 박영선 후보 돕다가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실을 말하는 시민을 대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며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양심 정언자에 대한 겁박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예. 고발전으로 갈 분위기예요, 지금요. 뭐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그렇다면 이게 결국은 검찰로 고발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검찰에서 뭔가 또 파악할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양쪽을 불러서 또 어떻게 해야 이럴 거 아닙니까? 이거 선거 끝나도 뒤끝이 엄청나겠는데요, 지금요? 네, 그럴 겁니다.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선거가 끝나고 나면 여야가 고소고발을 일시에 다 취하하는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가 곧 대선을 내년 3월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여야 모두 이런 공방을 쉽사리 취하할 수 없고 결국 사법 분쟁으로 계속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좀 이르게는 이걸 수사하는 검찰, 더 나아가서는 이걸 재판을 해야 되는 법원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되거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인들 스스로 정치의 사법화를 지나치게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또 한 번 돌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가 문제가 발생하면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고발하고 이거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효과도 없거든요.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고소고발한다고 해서 이게 뭔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시지도 않아요. 예. 그냥 의혹이 있다라는 정도 수준으로 인식을 하실 뿐인데 예. 효과도 사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을 검찰로 갖고 가게 되면 제가 이제 아는 친한 검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부담스럽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더라도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또 휩싸일 수밖에 없고. 검사들도 괴롭다 이런 사건 맡게 되면. 네, 맞습니다. 언론에 계속 이름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판사님들도 또 마찬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재판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뭐 조금만 해도 오해를 사고 이러다 보니까 판사, 검사 모두에게 굉장한 부담을 주고 정치인들 스스로 뭔가 사법에 종속되려고 가는 거예요. 우리 정치인들이 특히 여야 할 것 없이 검찰이 지나치게 힘을 휘두른다. 검찰이 정치를 좌지우지한다. 이런 비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정치인들 스스로가 그런 것을 야기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제가 이 사건들을 받는 검사 입장이라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이거 처리 빨리 안 하고 좀 최대한 뭉개려고 할 겁니다. 그냥 시간을 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후에 대선 국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더라도 수사가 최대한 커지지 않게끔 고소 고발한 거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핵심 증거가 있는 부분만 아마 최소한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요약해 보면 지금의 고소 고발전은 사실은 실익도 없이 국민들께 어찌 보면 좀 정치의 사법화만 한 번 더 각인시킬 뿐이다. 여야 모두 성급한 고소고발은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제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제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내년 3월 대선이죠. 6월이면 또 지방선거가 있어요. 이번에 당선되시는 분이 내년 지방선거 또 도전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대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 그걸 생각해서 뭔가 끌고 가지 않을까. 이거 선거, 재보궐선거 끝난 뒤에도요. 이거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쟁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상대를 겨냥한 말들이요. 자, 박형준, LCT 거짓말 실체 드러나. 자, 이쪽에서는요. 허수아비 세워놓고 의혹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또 맞서고 있습니다. 김영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공방입니다. 48시간 릴레이 유세 그리고 야당 지원군 집결 뭐 이렇게 좀 맞서고 있다는 거죠.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후보들의 이야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출마한 이유는 이 몰락해가는 부산 경제를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몰락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몇 년만 더 지나면은 부산 경제는 극약 처방을 해도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런 절망의 도시가 되어버릴 겁니다. 지금이 그걸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그래서 저 김영춘이 나섰습니다, 여러분. 저 그렇게 막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헛살지 않았어요. 여기 계신 이 훌륭한 분들하고 부산 반드시 제대로 잡고 지난 3년간 그 시정농단 바로잡아서 부산의 혁신의 파동을 일으키고 부산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매일 경기 제작진이요 굉장히 좀 얌전하고 순한 발언을 좀 사실은 이번에 준비한 거예요. 사실은 저것보다도 더 심한 상대 후보를 향한 굉장히 날선 이 공격 비판이 많았거든요. 근데 너무나 지금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좀
순한 발언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신경미 전 의원님. 부산시장 선거 역시 네거티브가 만만치 않다. 엄청나다 이런 평가 받았거든요. 그동안은요. 근데 이 네거티브전이 너무 퍼지게 되면은요. 이게 유권자분들께서 약간 혐오를 느끼신다. 그래서 투표율이 낮을 수도 있다. 뭐 전통적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는요? 부산은 서울하고는 또 다른 측면에서 국민의힘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그라운드거든요. 서울은 지금 내곡동 또 생태탕 그리고 뭐 그 이외에도 이슈는 많이 있습니다만 내곡동이 사실 주요 현안, 주요 네거티브 현안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본다면 부산은 네거티브의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맨 처음에 사찰 의혹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다가 지금 LCT로 붙었다가 이번에는 성추문 조작 의혹까지 붙어가지고요. 아마 이제 선거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 사법 절차로 들어가게 될 텐데 부산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사법적 절차로 들어가고 서울은 이제 사법적 절차와 또 다른 차원에서 지금 시의회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서울시 의원들이 조사에 들어갈 거. 행정조사. 그렇죠. 이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대단히 또 소란하지만 부산은 부산대로 성추문 조작 의혹까지 있기 때문에 이 종류가 많아요. 거기다가 국회 사무총장 때 재직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까지 있어서 불똥이 국회까지 튀었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전직 국회 사무총장 두 분이 붙어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이것은 부산의 이 선거 이후에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사안들은 서울보다 훨씬 더 요란하고 소란하고 굉장히 아마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단 국민의힘이 대단히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작동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거티브의 질로 봤을 때 부산은 서울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보이거든요. 네거티브 자체만 봤으면 훨씬 더 심한 곳이다 지금. 이건 뭐 굉장히 심한 거죠. 성추문 조작 의혹 하나만 해도 뭐 대단한 거죠. 근데 이런 지금 네거티브 전으로 선거가 전개됐는데 부산 유권자분들은 이거 어떻게 될까요? 투표를 좀 적극적으로 하실까요? 아니면 오히려 좀 혐오를 느끼실 걸까요? 드러난 여론조사를 보면은 부산은 국민의힘이 서울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와 있거든요. 지지도가 이제 후보에 대한 지지도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부산의 투표율은 오히려 더 낮아질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거티브에 대한 혐오도 혐오지만 내가 안 나가도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뭐 이런 것들이 이미 더 많이 작동이 될 것 같아요. 공표 금지 기간에 나왔던 여론조사상으로는 굉장히 앞선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서울하고 부산은 투표율에서도 차이가 보일 거고요. 사전 투표율도 좀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보입니다. 자, 장희찬 평론가.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내놓는 전망 중에 하나가 이번 재보궐선거 투표율 50%요 기준으로 좀 봐야 된다. 50%가 넘었을 때와 전체 최종 투표율이요. 50%가 안 됐을 때 약간 다른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특히나 서울 같은 지역 이야기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이 50%가 넘고 안 넘고가 크게 변수가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공표 기간에 발표되었던 여론조사상으로 오세훈 후보가 앞선다고 해도 전통적으로 지금의 이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에서 항상 강세를 보여왔었고요. 25개 구 중에 구청장 24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 시의원들 한 110명 중에 100명 이상이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그 조직력에 있어서 굉장히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하게 되면 45% 정도가 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지금 정권을 심판해야겠다는 의사를 가진 중도층과 무당층의 투표 비율이 줄어들게 되고 대신 더불어민주당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 조직력, 조직 투표들, 예를 들면 구청장이나 시의원들과 연계되어 있는 이해 당사자들의 투표가 빛을 발하게 되면서 박영선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50%가 안 될 경우에는 이른바
여당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습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반면 이 50% 구간을 넘기게 될 경우에는 예. 재보궐 선거치고 총 투표율이 50% 넘는 건 굉장히 투표 많이 한 편이라고 예. 해석할 수 있는데 그랬다면 중도층과 무당층이 정권에 대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그동안 4년간의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 회초리를 때리기 위해서 투표장으로 많이 나왔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면서 예. 다수의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이 50%를 기준으로 놓고 서울 선거에서 여당과 야당의 유불리를 조금 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권에서도 사실 굉장히 투표 많이 하지 않은 투표 동료 운동을 이번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 여러 선거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소위 보수로 평가받는 지금의 야권이 투표 동료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했던 적이 있던가 싶기는 해요, 사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약간은 투표율이 높아지면 예. 특히 20대, 30대 젊은 층이 투표를 많이 했다는 뜻인데 그 세대에서 좀 지지를 많이 못 받아왔던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20, 30대 정권 비판 여론이 높다고 야당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전에 어느 선거보다 투표 많이 하지 않은 투표 동료 운동을 야당이 열심히 하는 것만 봐도 예. 50%를 넘게 되면 서울에서는 야권 후보에게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투표율 전망 좀 어떻게 보세요? 좀 이렇게 주변 분 들어보시면 이번 투표율 좀 어느 정도 나온다고 얘기들 하시나요? 말씀하실 때는 다 투표를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뭐 투표율이 50% 언저리, 그러니까 60%를 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요. 2018년 지방선거 때 사전 투표율과 비교하면 그때는 60%가 됐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때 지방선거 때와 조금 다른 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네거티브와 정치 혐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들 분명히 줄 거고 그리고 결국은 이번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또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양당의 조직력 싸움이 될 것이다. 근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조직력이 더 세죠. 예.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아까 장혜찬 평론가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현재 민주당이 센 것 같지만 근데 이제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5대5라고 봐야 되거든요. 항상 박빙이거든요. 조직력 차원에서 보시면 조직력에서도 뭐 박빙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예. 지난 촛불 전국을 통해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거지. 국민은 그때 촛불 전국에 당시의 민주당을 보고 찍은 거지 지금의 민주당을 보고 찍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이 변했고 그건 역시 민주당의 서울에서의 조직력이 어떻게 보면 그만큼 탄탄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부산에서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정도의 탄탄한 조직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박빙의 승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뭐 이제 전문가들께서 많이 예측을 하세요. 투표율이 어느 정도 지금 뭐 보인다, 기대된다.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전망들이 있는데 뭐 시간이 지나 보면 압니다. 내일 저녁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투표율이 나오는지. 자, 지금 재보궐 선거 상황 쭉 짚어보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오전 8시 3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아침의 매일경제를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대선 주자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선 주자도 굉장히 바쁩니다.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죠. 그리고 뭐 어떤 이 대선 주자의 경우는요, 단순히 한 곳에 있지 않고 양쪽, 서울도 부산도 다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대선 예비 주자들도 정치 미래를 걸고 뛰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름들이 쭉 나와요. 한 분씩 보겠습니다. 이낙연 선거 지휘하며 전국 유세. 그러면서 꾸짖대 버리지는 말아주세요. 이렇게 읍소를 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재명 지난달 박영선 후보 만나며 뭐 우회 지원을 했다 이런 평가 받았죠. 휴가 내고 김영춘 후원에도 찾았다. 자, 안철수 단일화 후에 매일 지원에 나섰다. 매일 굉장히 바쁘게 다니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정권 교체 후에 100번, 1000번 외칠 것이다. 유승민 공동선대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 지금 맡아서 좋아하던 술, 담배 끊었다. 뭐 각오를 다졌다는 거죠 지금요. 여기 사진과 함께 있습니다. 관련 기사 더 볼까요? 보겠습니다. 차기 대권 레이스 걸린 이낙연 반등 기회를 얻게 될까? 따로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또 기사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대권 주자로 꼽히는 두 분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토요일의 사전투표에 유권자 20.5%가 참여해 역대 재보선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높은 사전투표율과 유세 호응에서 서울 부산 선거가 박빙의 승부로 가고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승부는 투표가 끝나는 순간에 판가름 날 것입니다. 한 표 한 표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이 한 분이라도 더 투표장에 모시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치 운동장이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져 있습니다. 운동장이 너무 기울어지면 아무도 똑바로 설 수 없습니다. 기울어져 만들어진 고랑에 고인 물은 반드시 썩듯이 과도한 독과점 권력 또한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4월 7일 이제 잘못된 세력에게 잘못 건네진 국민의 권력을 회수해야 합니다. 투표를 통해 거짓과 위선의 시대를 끝냅시다. 자, 두 분 영상으로 확인해 봤는데요. 한 명씩 좀 오늘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하람 변호사.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굉장히 열심히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도 다녀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이제 새로운 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선 야권 단일 후보라는 새로운 꿈이 생겼다. 자, 이게 맞는 분석인지 그리고 그 가능성은 어떤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일단 그런 꿈을 꾸고 계시는 거는 일정 부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하고 계신 행보를 보면 예. 차후에 야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예. 우리가 많은 분들께서 야권 단일화 국면이 끝나고 오세훈 후보가 승리하면서 예. 이제 안철수 후보는 약간 이제 뭐 돕는 신용만 하고 외국을 가거나 뭐 또 그냥 조금 예. 이렇게 흉내만 내시지 않느냐. 단일화 전에는 뭐 그런 얘기도 좀 전망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예상을 보란 듯이 예. 정말 거의 뭐 본인이 후보인 것처럼 예. 서울, 부산을 본인 선거처럼 한다는 얘기도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결국 이 얘기는 본인이 어떤 정권 교체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라는 것을 몸소 증명하고 또 뭔가 스스로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뭔가 정치력이 좀 더 올라왔구나라는 느낌을 주려는 것 같아요. 실제 그런 평가도 저희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일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즉 안철수 대표가 야권 단일화 얘기를 먼저 꺼내고 예. 비록 최종 후보가 되지는 못했지만 이 야권 단일화 국면을 통해서 컨벤션 효과를 나름대로 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후에 지금 이렇게 열심히 뛰는 모습까지 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 후보가 되지 못한 것은 아쉽겠습니다만은 예. 그것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나름대로 정치력 있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의 그 존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변수이겠으나 예. 윤석열 총장이 뭔가 어떤 이유로든 대선 레이스에 합류하지 못하게 됐을 때 결국은 본인도 야권 내에서 나름대로 존재감을 보여주고 예. 중도 확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또 어필하면서 한 번 더 본인의 순간을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할 걸로 보입니다. 장혜찬 평론가 보시기에는 안철수 대표의 대선 야권 단일 후보 가능성 그리고 그 가능성 과정에서 국민의힘 입당, 합당 얘기 또 나오잖아요, 지금요.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사실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선거가 있는데 이기고도 지는 결과가 있고요. 예. 졌는데도 이기는 결과가 있습니다. 예.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단일화 경선에서는 졌지만 예. 사실은 단일 후보 됐을 때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정치적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졌는데 이긴 거다, 지금. 네,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 변호사도 말한 것처럼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까지 오가면서 이렇게 안철수 대표가 열심히 유세에 참여할 거라고 기대했던 국민의힘 관계자 없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보수 야권의 어떤 유권자들 또한 보수 야권을 지지하는 시민들 또한 안철수 달라졌네. 안철수 참 괜찮네. 이 백의종군하는 게 참 감동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이 단계에서 안철수 대표가 다시금 이 조바심을 내고 서두르면 예전에 과거에 그 정치력이 낮았다고 평가받았던 안철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 차기 대선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질 겁니다만
일단은 단일화 경선에서도 오세훈 후보에게 패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본인이 국민의힘과 이제 국민의당을 합당하는 이 과정에서 대선에 대한 욕심을 너무 일찍 드러내게 되면 아니 서울시장 선거 경선도 졌는데 대선 또 나오려고 하느냐. 그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네요. 계속해서 그런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향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통합하게 되면 중도와 보수가 연합하게 되면서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스트 김종인 체제에서 안철수 대표가 이 통합되는 국민의힘, 국민의당의 당 대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대선 과정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가 지금 보수 야권이 당면한 가장 큰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면 대선 이후에 차기 당대표나 당의 지도부로서 충분히 큰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고 안철수 대표의 이 물리적 나이를 고려해봐도 1년 뒤에 이 차기 대선이 아니라 차차기까지를 생각하면서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갔을 때 본인이 그동안 많은 노출했던 약점들을 보완하면서 이 새로운 안철수 현상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 과정에서 또 국민들이 원하면 차기에도 뛰어들 수 있는 거죠. 다만 지금 이렇게 열심히 유세한 이유, 목표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을 합당하려는 목표가 자기 대선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자기 또 정치 한번 더 해보려고 저러는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열심히 한 게 다 도루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조바심을 내선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장희찬 평론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장기 투자라는 소리 같으네요, 지금. 콕 차고 적금 붓듯이 그렇게 투자를 하라. 지금 뭐 그 말씀 같아요. 당장 뭐 눈앞에 당장 모아서 이렇게 뭐 탈 생각하지 말라는 뜻 같습니다, 지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안철수 후보가 엄청나게 바쁘게 다니고 있다,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분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기사에서도 과연 이 앞으로 재보선 뒤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렇게 물음표를 지금 찍어놨죠. 김경민 전 의원께서는 재보궐 선거 뒤에 이낙연 전 대표, 대선 주자로서의 이낙연 전 대표의 운명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4월 7일 내일 저녁 때 밤 시간쯤에 나오겠죠. 승부가 제일 중요할 텐데 승부와 함께 그 표의 격차가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격차라는 걸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패하더라도 격차가 어느 정도인가? 그렇죠.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지금? 패할 경우의 격차. 그럼 이기면은 뭐 그건 더 이상 말할 거 없고요. 이긴다 그러면은 이낙연 전 대표는 뭐 일단 뭐 아주 승기를 차고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질 경우의 격차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서울의 격차가 만약에 크게 날 경우, 작게 날 경우, 뭐 이런 두 가지 경우를 상정을 해서 전혀 다른 이 선거 이후 상황이 전개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5월 9일 전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차기 당대표만 뽑는 이 원포인트 전당대회가 2달 뒤, 지금 이제 2달이 안 남은 거죠. 이제 뭐 선거 지나면 한 달 정도입니다. 그렇죠. 한 달여 정도가 남는 건데 이 5월 9일 전당대회도 역시 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전혀 저희들이 짐작을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제일 그보다 앞서 더 중요한 것은 책임론 문제가 나올 겁니다. 패배할 경우에 책임론. 이길 경우에 누가 공을 세웠냐. 이게 책임론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졌을 경우에는 누구 때문인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뭐 때문이고 누구 때문인가가 나올 텐데 지금 뭐 이기게 된다면 뭐 승기를 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질 경우에는 이 문제가 필연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러 가지 팩터를 우리가 쭉 보면 LH가 1번일 거거든요. 진다면 LH가 1번인데 지금 LH가 분명히 이 LH는 오래된 문제거든요. 이게 LH가 생긴 게 60년대에 생긴 거고 물론 통폐합은 MB 때 됐지만 이건 굉장히 오래된 문제였고 이 문제는 사실 여러 번 지적이 됐고 수사가 실제로 진행된 적도 있었고요. 그 수사에서 뿌리를 뽑진 못했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장난질을 하는구나라는 걸 국민 대부분들이 알고 있는 문제였는데 이번에 이게 다시 또 3기 신도시가 나오면서 지적이 된 문제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LH 문제의 근원을 따지고 올라갈 겁니다. 지금 한간에 돌아다니는 소문과 당내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 얘기는
대단히 많지만 예. 하나로 지금 모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LH 문제를 따지고 들어갈 거고 또 하나는 또 다른 이슈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 김상조 실장의 문제도 있었고 박주민 의원 등등 의원급들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거에 그 여러 가지 영향을 준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나올 거고요. 예. 또 하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은요. 이 선거 결과를 놓고 여든 야든 국가 의제에 대해서 사회 정치 의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에 들어가고 토론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따졌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으뜸으로 나올 건 사회적 통합 문제, 분열의 문제, 치유의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 문제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여든 야든 똑같이 직면하게 될 정치 현실이고 국가 현실이 될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 대권 주자들의 운명, 특히 이낙연 전 대표의 운명이 결정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재보궐선거의 결과도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정치적 행보를 결정할 수 있지만 그 이에 불거질 여러 가지 원인, 이 선거의 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그리고 사회적인 지금 이슈 이런 걸 또 어떻게 다루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말씀해 주셨어요. 이종훈 평론가 보시기에는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 재보궐선거 뒤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지금 방금 신경민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리했을 때 서울, 부산 둘 중에 한 곳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날개를 달 수 있을 거고요. 하나만 이겨도, 하나만 이겨도. 특히 서울 같은 경우 둘 다 지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에 3% 이내로 들어왔다. 표차가 3% 이내 혹은 2% 이내 박빙에 석패를 했다. 이러면 과거 오세훈 대 한명숙의 대결 때처럼 그때 선거 때 한명숙 후보가 패했습니다만 이후에 몸값이 올라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역시 이낙연 전 대표도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쪽에서 대패했다. 이랬을 때는 이낙연 후보로서는 사실 이낙연 후보에게 책임을 다 묻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환경적으로 좀 어려운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보궐선거가 끝난 다음에 정세균 총리가 지금 사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뭐 언론들은 그렇게 사실상 전망을 하지만 기정사실화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사임해서 당으로 돌아온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정세균 총리가 대선의 뜻을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대선의 뜻을 보이는데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커리어도 많이 겹치고 그다음에 온화하고 뭐 통솔력이 강하다, 융화에 강하다 이런 뭐 캐릭터도 겹치고 게다가 또 당내에서 조직력도 어느 정도 갖춘 상태단 말이에요. 양쪽 모두. 그렇다 보면 근데 또 당 바깥에 있는 당 바깥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로서는 점점 어려운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고 새로운 경쟁자까지 등장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일 밤이겠죠. 8시까지 재보궐 투표가 이루어지니까요. 그 이후에 뭐 바로 이제 개표가 되면은 글쎄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자정 가까이 되면 그래도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최소한. 그렇다면 그때 과연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떤 모습일까? 많은 분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모습일지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경제 이야기, 경제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시죠. 오늘 경제 브리핑 주제는 공시가격입니다.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공시가격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의제기 기간이 다 끝났는데 지금 저 계산을 아직 최종 얼마나 들어왔는지는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걸로 좀 전망되고 있거든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런 불만들이 있다고 합니다. 실거래가가 12억인 아파트인데 공시가는 15억으로 책정이 됐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뭐 이런 불만이에요, 지금요. 뭐 이와 관련해서 어제 뭐 기자회견도 있고 그랬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동인데
공시가가 2호 라인은 마이너스 11%가 됐고 4호 라인은 플러스 7%. 그러니까 어디는 늘고 어디는 줄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지금 뭘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여기가 뭐 아파트예요. 여기가 제주인데 여기 보시면 라인이 2라인, 4라인이에요. 같은 동이에요. 근데 여기는 공시가격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올라갔대요, 또.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걸까요? 요게? 요 위치가. 그리고요, 여긴 서울입니다. 서울의 사례인데요. 여기 보면 101동, 102동이잖아요. 그럼 나란히 있잖아요, 사실상. 글쎄요, 뭐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는 14.96%가 올랐고 여기는 29.59%. 상승률이 너무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 이런 이의 제기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두 분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시가격 검증센터 조사 결과 공동주택은 주로 아파트를 얘기합니다. 7채 중 한 곳이 오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옆집은 오르고 앞집은 내리는 뒤죽박죽 공시가격 조사로 인해서 과연 우리 집에 매겨진 이 공시가격이 공정한 것인지 충실하게 조사된 것인지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30% 이상 공시가격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건보료, 보유세, 각종 63개 행정지표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만큼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 개선을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자, 저렇게 이제 지적을 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 뭐 국토부도 좀 설명을 내놨어요. 일단 이 기사는요. 공시가격 산정 오류 빈발 야당 지자체장 뭐 국토부가 뭐 언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밑줄로 국토부의 설명이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렸어요. 실거래가하고 공시가격인데 공시가격이 더 높다.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서초구에서 주장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넘는 사례의 경우 위로 가겠습니다. 실거래가 자체 기준이 들쭉날쭉하다. 실거래가격이 막 차이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이제 설명이에요. 그렇다면 공시가격이 오히려 더 안정된 가격이다. 뭐 이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런 설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래로 갑니다. 두 번째 내용 봤죠? 같은 동인데 왜 이렇게 다른 건가? 여기 보면요. 같은 단지, 같은 동에서도 입지나 일조권, 층수 등에 따라서 시세가 다르게 형성되고 공시가 역시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한 일이다. 이런 설명이 나왔어요. 자, 앞서서 지적 그리고 설명까지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장혁찬 평론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저는 이 공시가 문제 파괴력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 대선까지 주요 논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희룡 제주지사 야권의 잠룡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국민의힘과 범야권에서 이 부동산 문제나 재산세 문제 최고의 전문가가 조은희 서초구청장인데 두 사람이 뭉쳐서 지금 국토부의 어떤 이 허점들을 때리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반발하는 것보다는 이 원희룡 지사와 조은희 구청장의 메시지에 많은 국민들이 훨씬 더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물론 일부 동별로 그리고 호층별로, 층수별로 실거래 가격이 다른 건 사실입니다만 그것에 비해서 공시가격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다른 보도를 보게 되면 공시가를 조사하는 인력이 520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520명으로 전국의 이 공시가격을 조사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공시가격 재조정 대상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살고 있는 거니까 실제 사례인데 실거래가는 옆 단지가 더 높아요. 그런데 이번에 책정된 공시가격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더 높게 나와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이 국토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저도 제 조정 요청을 남겼고요. 이게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접수되어서 국토부에서 다시 살펴보겠다고 지금 재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 답변이 나온 거네요. 다시 보겠다고. 네, 그 결과는 아직 모르죠. 예. 근데 이런 사례가 제가 사는 곳 한 곳뿐일까요? 비일비재하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지금 1가구 1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미실현 소득이고요. 실현되지 않은 수익에 대해서 과세가 너무 부담스러운 것. 이것이 건보료 상승 등으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가구의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했던 소득 주도 성장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결과를 남는 이 세금 부담이 증가된 셈인데 이것만도 불만스러운데 기준이 투명하지 않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우리 아파트는 예를 들면 10%가 올랐는데 옆 동네는 5%밖에 안 올랐느냐. 이런 불만에 대해서 정부가 투명하게 공시가 산정 기준을 밝힐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 기준조차도 제대로 이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지 않고 있고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지금 원지사나 이 조은희 구청장이 같은 이 비판에 대해서 국토부가 반박만 하고 말 게 아니라 개선 방안을 반드시 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공시가 계속 이제 이의 제기가 많다 이런 기사 계속 소개되고 있어요 지금요. 네, 이의 제기가 많다라는 기사가 나오는 것은 공시가가 이제 올라가면 그만큼 내야 될 종부세라든지 세금이 많아지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상승폭이 크다라는 게 그러니까 전제가 돼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장해찬 평론가가 얘기했듯이 일부 오류는 있을 거예요. 일부 오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공시지가를 책정하고 정하는 인력이 한 520명 정도 된다는데 이 520명이 전국을 다 커버해야 되니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에 나온 오류를 가지고 공시지가 책정 자체가 잘못됐다, 다 잘못됐다,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건 지나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서초구와 서초구청장과 제주도지사가 얘기했던 사례들도 실질적으로 보면 실거래가가 적용됐던 시점이 조금 달라요. 그러면 시점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피크를 찍었을 때와 하향세를 내려올 때와 이거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하나 이제 아까 장해찬 평론가가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는 집의 예를 들게요. 저희 아파트 제가 사는 동과 저희 집 뒤쪽에 있는 동이 가격이 크게 다릅니다. 10% 이상 가격 차이가 나요. 시가? 예. 거래가가 실거래가가 왜 그러냐? 제 아파트 동 뒤에 있는 동은 101동, 102동이라고 치면 102동은 소위 말해서 한강이 보이거든요. 오션뷰예요. 호텔도 오션뷰가 더 비싸잖아요. 뷰가 전망이 다르다. 조망이 다르다. 아니 근데 한강이 보이는 동과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저희 동이 같은 가격으로 실거래가가 책정이 된다면 그게 더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반영을 한 거다. 그리고 일부 오류는 있지만 전체를 다 문제가 있다고 보면 안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공시가격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가 이거와 관련돼 있죠.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공시가 조사 인력은 520명뿐. 그리고 뭐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실 이 헬리오시티라는 거는 대단히 아파트 단지잖아요. 뭐 거의 만 세대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2.8배 규모를 한 명이 산정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과연 전문성이 담보가 된 것인가? 뭐 이런 지적도 좀 있습니다. 신경미 전 의원님. 사실 이런 지적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이게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이게 끊임없이 문제가 되면은 정부가 한번 좀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 공시지가는 뭐 대단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이제 기본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과세에 사실 굉장히 바탕이 되는 과세뿐 가격이에요. 아니고 하여튼 돈 내는 거와 연결된 것은 다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전 국민에 또 해당되는 문제고 집에 조금이라도 연고권이 있는 사람들은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도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이걸 그렇다고 해서 조사 인력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을 거고요. 이것도 결국은 또 예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문제는 줄이고 또 현실에 맞는 것들을 지금 차분히 들여다볼 때를 지났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되면은 이걸 중앙정부 혼자서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자체를 좀 같이 가는 그것도 방법. 같이 활용을 하고 또 민간에 있는 자료도 우리가 디지털 시대 지금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같이 자료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면은 반드시 무슨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좀 그 사이에 시끄러운 것 치고는 별로 그렇게 주목을 안 했던 거 아닌가 싶네요. 전하람 변호사는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종부세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그리고 뭐 각종 보유세 뭐 63개의 행정지표에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만큼 잘해야 되는데 잘하는 것은 사실 완벽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정부 여당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는 공시지가 인상의 속도예요. 사실 이런 공시지가 산정이 조금 엉터리다, 앞뒤가 안 맞는 게 많다라는 지적은 과거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부분이 논쟁화되고 심지어는 대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이슈로 커진 것은 공시지가의 상승이 어찌 보면 너무나 가팔랐기 때문이거든요.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이 올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놀라게 되는 거죠. 깜짝 놀라고 예전 같았으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부분도 관심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중요한 지표인데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산정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국민들께서 이제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물론 조금 더 장기적으로 체계화해 나가고 빅데이터도 활용하고 뭐 AI도 필요하면 활용하고 해야 되겠지만 당장 중요한 것은 공시지가 상승의 속도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무튼 이게 계속 좀 과거에도 계속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 아주 좀 본격적으로 뭔가 이 얘기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다음은 마지막 기사 갈 것 같은데요. 해외에서 백신 접종률이 좀 높은 국가들이 뭔가 좀 실험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 내용 기사 좀 보겠습니다. 일상복귀 실험, 이스라엘군은 실외에선 마스크를 벗자. 이걸 실험하고 있고요. 영국에서는 일부 축구 경기에 관람을 허용한답니다. 뭔가 이런 국가들 사실 접종률이 백신 접종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좀 일상으로 복귀하는 걸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실험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영국 사례입니다. 우리도 좀 빨리 이런 실험을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의 많은 주제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